최민석은 늘 그렇듯 이른 저녁, 종각에 있는 본사 건물에서 회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25살의 젊은 기계공으로 시작해 56세 동안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세운 대한정밀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였다. 그가 직접 설계했던 선반기의 사진은 여전히 본사 로비에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그를 장인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날도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으려 했다. 차 문을 열자 비냄새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종각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그런데 시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뒷좌석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 낡은 후드티, 다 떨어진 운동화.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저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듣고 있어요. 민석은 당황해 키를 떨어뜨릴 뻔했다. 넌 누구지? 왜 내 차에 있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이름을 주저하다가 말했다. 저는 유지은이에요. 서울역 근처에서 껌하고 휴지 팔아요. 아까 청소 아줌마가 문을 열어둔 틈에 몰래 들어왔어요. 민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체 지은은 목소리를 떨며 답했다. 위층에서 들었어요. 사람들이 회장님 얘기를 하는 거려. 강도현 부회장님하고 한세경 비서실장님이요. 내일이면 회장님은 모든 걸 잃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도현은 30년 전 자본도 인맥도 없던 그를 구해 함께 회사를 일으킨 공동 창업자였다. 한세경은 젊은 시절 연인이었고 이후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비서였다. 그 둘이 자신을 배신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자세히 말해봐. 지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회장님은 서류만 보면 사인하는 충실한 개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내일 계약이 끝나면 회장님은 그냥 이름만 남고 모든 지분은 그들 손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일본 투자자한테 회사를 넘길 거라 했어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 자신이 쌓아올린 신뢰와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손을 떨며 핸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길에서 물건 팔면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분명히 들었어요. 그들이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석은 처음으로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얼굴, 작은 손으로 구겨진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들은 대화의 단편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이름, 금액, 회사명, 그리고 내일 아침 계약이라는 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떨림 없는 목소리는 거짓일 수 없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승강기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민석은 재빨리 시동을 걸며 말했다. 좋다. 내 말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너 위험해질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저씨, 저는 이미 위험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차는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빗방울이 전조등 불빛에 흩날렸다. 민석은 창밖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젊은 날의 빛, 구차했던 부탁, 그리고 강도현의 도움과 세경의 헌신. 그 모든 기억이 이제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뒷좌석의 작은 소녀는 새로운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부터 그는 더 이상 순진한 회장이 아니었다. 서울 강북의 한 허름한 찻집. 창밖으로는 아직도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고 찻잔 위로는 김이 서렸다. 최민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눈앞의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윽고 문이 열리고 서정훈이 들어섰다.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은 그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10년 만이네요, 회장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떠났을 때 난 그게 너의 자발적인 결정인 줄로만 알았다.
정우는 씁쓸히 웃었다. 그렇게 포장되었겠죠. 하지만 한세경 실장과 강도연 부회장은 제가 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는 대한정밀의 내부 감사를 맡고 있었고 몇몇 수상한 계약서들을 추적하다가 자리에서 밀려났다. 민석은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그림자가 또다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레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들은 말들, 메모, 그리고 도연과 세경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까지.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 용기, 그 냉정한 기억력, 보통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번엔 그 아이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셋은 조용히 머리를 맞댔다. 최민석, 서정훈, 그리고 유지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셋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배신당한 경험. 세상에 버려진 적이 있는 사람들. 정우는 노트북을 펴고 대한정밀에 지난 2년간의 회계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도연이 관여한 계약 중 이상하게 클로즈 처리된 파일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는 일본의 중간 유통업체로 위장되어 있었고 그 배후에는 3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세 회사는 모두 서울 외곽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 이름은 전부 가명입니다. 자본금도 고작 100만 원 수준. 회사를 빨대처럼 빨아먹고 있는 거군요. 민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한편 지은은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전날과는 다른 후줄근한 모자와 헐렁한 바지. 그녀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강도현과 한세경이 자주 미팅을 하던 장소였다. 그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휴지 몇 개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어폰처럼 위장한 녹음기를 켰다. 오후 4시경, 도연과 세경이 들어왔다. 웃으며 커피를 주문하고 앉은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단어들 사이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최 회장님은 아직도 우리가 친구인 줄 알겠지. 도연의 웃음. 어차피 내일이면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걱정 마. 세경의 낮은 목소리.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키워드 몇 개를 적었다. 사인, 계약 완료 후 전환, 대표 변경.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시 민석과 정훈 앞에 섰다. 수첩을 펴며 말했다. 그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일본 쪽 대표랑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 회장님이 사인하면 바로 대표 권한을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정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지?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기자도 섭외해야 하고 금융정보원 쪽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장님, 내일 회의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대로 가세요.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 개라 불려도 한 번은 꼬리를 흔들어야지. 그래야 진짜 누가 짖는 개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이, 내일 꼭 함께 가자. 지은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요? 너야말로 진짜 증인이야. 만약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발뺌하면 너의 목소리가 필요해.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 안에서 늦은 밤까지 조용히 계획을 짰다. 정우는 언론에 넘길 보도자료를 정리했고 민석은 도현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썼다. 도현아, 내일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너를 믿는다. 보낸 후 그는 폰을 내려놓았다. 그 메시지는 믿음의 표시가 아니었다. 최후의 경고였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작전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다. 최민석은 회의장에 앉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넘겼고 서정훈은 본사 근처의 공유 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유지은은 작은 배낭에 녹음기, 메모지, 그리고 비상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넣고 조용히 다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또 한 번 도연과 세경의 미팅 장소를 찾았다. 익숙해진 루틴이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위치.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가 들어서기도 전에 카페 안에서 세경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세경이 다가왔다. 입가엔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지은은 입을 꾹 다물고 뒤로 물러섰다. 세경은 손목을 움켜쥐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않을래?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치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카페 뒤편 화장실 안 세경은 문을 잠그고 몸을 돌렸다. 누가 시킨 거니? 회장이야. 서정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속 녹음기가 자동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며 주먹을 쥐었다. 세경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이런 애들한테까지 손을 쓸 줄은 몰랐네. 무섭지도 않니? 그러고는 가볍게 뺨을 한 대 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울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걸로 충분해. 이 소리, 이 말, 다 들리게 되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다. 지은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은 눈, 붉어진 뺨,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감춰진 단단한 의지.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최민석과 서정훈 앞에 섰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세경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서정훈이 시킨 거야? 무섭지도 않니? 정훈은 녹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세경도, 도연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일이 기회예요. 아니면 그들은 먼저 칠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훈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이메일에도 답장이 없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작업 중이던 컴퓨터는 포맷되어 있었다. 민석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비서가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했다. 발신인은 이름이 없는 계정이었고 내용은 짧았다. 서정훈은 믿지 마세요. 그도 도연 쪽과 거래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확신했던 마음이 흔들렸다. 정훈도 배신한 걸까? 아니면 그가 제거당한 걸까? 아니면 거짓 정보로 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걸까? 그는 다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했고 너무 많은 것을 믿었다. 도현, 세경, 정훈 모두 언젠가는 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번번이 깨져왔다. 그때 유지은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다. 이거요. 어제 정훈 아저씨가 저한테 준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석은 조심스레 쪽지를 펼쳤다. 회장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다만 그들이 저를 먼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내일 꼭 계약서, 가짜로 준비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석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는 처음부터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믿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날 오후 민석은 비서실에 계약서 양식을 요청했다. 원본과 똑같은 형태지만 세부 조항은 정훈이 남긴 초안대로 바꾸었다. 계약서에는 도연과 세경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긴급권한 회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류지만 실상은 모든 걸 뒤엎는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더 준비했다. 이름 없는 양도 계약서. 지은의 이름이 수혜자로 기재된 서류였다. 이건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 때 널 지켜줄 문서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받아 가방 안에 넣었다. 그날 밤 서울은 유난히 고요했다. 회사를 건 시계탑은 자정이 넘었음을 알렸고 민석은 창문을 통해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 혹은 시작된다. 계약식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정 밀야마토 기술협약 체결식이라는 문구가 흐르고 있었다. 기자들, 관계자들, 일본 측 인사들까지 모두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채웠다. 최민석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옆자리에는 유지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장 대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누구도 이 소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무대 중앙에 도연과 세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연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세경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걷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무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석은 가볍게 악수하며 말했다. 몸은 괜찮네. 마음도 곧 괜찮아질 것 같고. 세경이 옆에서 문서를 내밀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일본 측이 기다리고 계시니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석은 문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정훈과 함께 만든 가짜 계약서였다. 내용은 원본과 똑같아 보이지만 한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긴급 경영권 회수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만약 도연과 세경이 실제 대표권을 가져간다면 민석은 언제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는 펜을 들었다. 도연과 세경이 안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변에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저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경의 부드러운 목소리. 민석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명했다. 그러고는 계약서를 접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순간 정훈이 등장했다. 행사장 뒷문에서 들어온 그는 곧장 무대로 향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잠깐만요. 도연과 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훈은 무대 위로 올라가 태블릿을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며 몇 개의 문서가 띄워졌다. 여기 있는 문서는 지난 2년간 강도연 부회장이 서명한 외주 계약 리스트입니다. 그중 다수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는 모두 동일한 일본계 은행을 통해 자금이 이동되었습니다. 현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래는 한세경 실장과 유지은 양의 대화 녹취입니다.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거니? 서정훈. 무섭지도 않니? 세경의 목소리. 지은이 조용히 마주보았다. 세경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나려 했지만 민석이 앞을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석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에 섰다. 연단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회사를 함께 세운 이들과 오래된 인연을 믿었던 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객석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건 이 작은 소녀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리의 아이.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속고 살았을 겁니다. 그는 유지은을 무대 위로 불렀다. 지은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조명 아래 서자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저씨는 처음부터 믿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잘못된 일이 눈앞에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세경이 날카롭게 외쳤다. 저 아이 말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요? 저런 애 하나의 회사를 흔들겠다는 겁니까?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저는 저런 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회장님은 개라고 부르며 웃던 사람들보다 저는 적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그 순간 경찰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사전에 정훈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는 모두 경찰 조사에 의해 진위가 확인된 상태였다. 형사는 조용히 도현과 세경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도현 부회장님, 한세경 실장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당신, 설마 그 서명이 가짜였지. 내가 진짜로 만든 계약서도 있었지만 난 그걸 쓰지 않았어. 경찰은 두 사람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세경은 끝까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어둠은 물러갔다. 계약식은 취소되었지만 그날의 행사는 누구보다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남았다. 기자들은 지은을 정의의 소녀, 대한정밀의 구세주라고 불렀고 SNS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 민석은 지은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았니?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민석은 그 말을 오래도록 되뇌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마음이 담긴 손이었다. 사건 이후 대한정밀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강도현과 한세경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들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동결했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나고 회사는 조심스럽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또 하나의 이름에 집중되었다. 유지은. 기자들은 그녀를 작은 정의, 거리의 용기라 불렀고 각종 방송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침착함과 강인함에 감동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은이 장학금 만들자, 지은 법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용히 사라졌다. 지은은 호텔 행사장 이후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언론의 관심은 벅찼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런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최민석은 그런 지은을 데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자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었고 지금은 사람의 온기로부터 한참 멀어진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다. 창문 밖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새벽녘엔 조용한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침대에 누운 지은은 믿기 어려운 현실을 곱씹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이리도 큰 변화를 겪게 되다니. 며칠 후 민석은 회사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훈을 감사실 총괄로 복직시켰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은빛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은빛은 지은, 지은의 은, 과 희망의 빛을 합친 말이었다. 이 재단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2의 유지은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 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지은은 끝내 무대에 서지 않았다. 대신 뒤편에서 조용히 민석의 발표를 지켜봤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지은은 민석에게 말했다.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공부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뭔가 되고 싶어요.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천천히 가자. 넌 이미 남들보다 한참 앞서 있어. 그는 지은을 지역 중학교에 편입시켰고 그 소식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언론도 조용히 배려해 주었다. 그녀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편 회사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침묵하거나 방관하던 일부 임원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중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봤다. 도연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를 보전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나보다 100배 더 용감했다. 그의 말은 임직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이후 대한정밀은 전사적으로 윤리 경영 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은의 이름은 그 강령의 서문에 조용히 적혔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목소리, 그것이 회사를 지킨다. 학기 초, 지은은 교복을 입고 첫 등교를 했다. 손에는 새 교과서와 필통, 그리고 민석이 선물한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교문 앞에서 그녀를 알아본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 눈빛에는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컸다. 교실에서는 아직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생겼고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녀는 영어 시간에 자신있게 손을 들었고 국어 시간엔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이 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지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제목은 이름 없는 영웅.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 서울역, 빗속을 걷는 지은의 모습.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우산을 들고 있었고 어깨엔 무거운 책가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멈춰선 곳, 바로 그날 민석의 차에 숨어 있었던 그 자리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레이션이 흐른다. 누군가를 구한 건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옳은 것을 선택한 평범한 소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시 한번 사회적인 토론을 불러왔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이들의 용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민석은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나보다 내가 훨씬 더 멀리 가고 있구나. 지은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았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제 그 빛 속엔 한 아이의 이름 없는 용기가 반짝이고 있었다.